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등의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징역 9년 6개월의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특히나 북한으로 넘어간 이 상당수의 달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는데요. 이것이 향후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돼서 주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방북을 위한 돈이 넘어갔는데 그걸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17차례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넘어간 상당수의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본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나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벌인 짓이다라는 그간 주장의 진술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본인 모르게 본인의 방북 비용을 넘겼다는 얘기가 돼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관건. 조선일보 사면 기사인데 어떤 게 관건이란 걸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정 갈등 격화, 서울대 의대 교수 휴진 참여율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전면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진, 의대 교수진. 그런데 이 교수 참여율, 실질 참여율이 30%를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만약 30%를 넘으면 서울대 병원이 멈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단독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방침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방침이다라는 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지만 당 내에서도 아무런 전략이 없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암초,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영일만 유전 예산 암초 1회 시추 비용이 1,100억 확보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산 증액도 결국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예산과 관련된 야당 협조가 가능하겠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4명 대 274명. 무슨 기사일까요?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4명 구출 작전에 가자 주민 274명 숨졌다. 대낮 2개 건물 급습 중 대규모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성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4명의 인질 모습은 반가운데 그 이면에 부상자와 사상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단독 보도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저렇게 대형 확성기입니다.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인데 대형 미디어월을 가득 채운 이 확성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엄청 크고 쭉쭉 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참 신경 쓰는 게 바로 저희의 확성기입니다. 이걸 6년 만에 틀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자, 6년 만에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8일 밤과 9일 밤에 오물풍선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 합참 발표에 따르면 330여 개를 살포한 걸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8일에 오물풍선 330개를 살포했고 80개가 남아있고 정부가 9일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또 방송할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 북한이 또 풍선을 재살포하면서 김여정이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시간 동안 어떤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틀었는지도 취재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뭐가 이렇게 신경 쓰였을까? 삼성폰이 세계 1위다. 좋은 소식 전해줬구만 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BTS의 Butter. 이 노래 참 좋지 않습니까? BTS Butter.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Dynamite. 볼빨간 사춘기 히트곡. 이 다 서정적이고 좋은 노래. 우리 동포들한테도 좋은 노래 들려줬는데 오물풍선을 또 보냈어요. 좋은 노래 우리가 명곡 틀어줬는데. 그리고 북한의 다음 주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일기예보가 안 돼서 날씨 정보 궁금해하거든요. 장마당 물가 동향, 삶에 유용한 정보. 좋은 거 우리가 쏙쏙 잘 전해줬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성규 차관님, 북한이 이제 일본 일기예보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 뉴스가 북한 날씨를 정확하게 예보해 주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 겉으로는 욕을 하는데 저기서 틀어주는 날씨 정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6년 만에 우리가 날씨 방송도 재개해 줬거든. 뭐 이거 오물로 이렇게 은혜를 모릅니까? 그래서 고마워해야 할 일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탈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날씨의 정확도에 대해서 많이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좀 대응을 했죠.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 게 뭐가 걱정스럽냐면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싸움을 하거나 싸움을 걸 때 만만하게 보이면 사실 절대 안 되거든요.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나가서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해요. 이번에는 압구정동에 떨어졌고 또 용산에도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용산에 이게 떨어졌다는 의미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반경 대부분 한 4km 정도 가까울 거예요. 거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상공을 뭔가 비행물체가 날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지역인 거죠. 근데 그게 용산에 떨어졌다는 그 비행금지 구역이 뚫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항공망이 지금 뚫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북한이 그 풍선 날리다가 느닷없이 중단했죠.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가 그런 발표가 나온 직후에 북한이 황급히 그만두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대북 확성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끝냈기 때문인데 저 정도 도발을 하는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일 것이다. 아마 다시 재개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좀 그 기간이 빨랐어요. 그러네요. 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또 왜 저럴까 하는 것을 보는데 제 판단입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 큰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풍선을 이용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무게를 달리하면서 이번에 무게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바람이 방향이 다를 때 지난번엔 북서풍을 활용했고 북서풍이 불 때 북한이 날리기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풍이 있는 상황에서 풍선을 날렸어요. 어디까지 가고 그게 목표로 한 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오싹해지죠. 무언가 실전을 대비한 연습용이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 데이터를 지금 다 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료 분석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SNS만 좀 확인해도 또 방송만 신문만 봐도 그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것이 어떤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지 다 지금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얻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더 큰 어떤 도발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겠죠. 그게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섬뜩한 것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생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또는 교란 목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도 누구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5,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네.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번에 김여정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쓰레기 또 치워봐라. 앞으로 또 하면은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또 다른 도발. 예. 근데 이런 호언장담이 가능한 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우습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은 국민에게 안심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총을 쏴서 포를 쏴서라도 터뜨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더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도 있는데 즉각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뭐가 있을지 북한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북 확성기에서 어떤 노래를 틀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명곡들만 저희가 골라서 엄선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을 할 때마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준 전시까지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함질의 도발 때 제가 저때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였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서 저희가 확성기 방송을 틀었고요. 그때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고사포를 동원해서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포로 대형 사격을 했고요. 결국 북한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때 물러서지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당시에도 왜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높이느냐라며 왜 확성기를 틀어서 저 긴장감을 높이느냐라는 일각의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와 당시 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목함질을 도발을 해놓고 우리에게 확성기 탓을 한 꼴이어서 그때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물러섰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우리 대북 확성기 6년만 재개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삐라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경고한 것이죠. 더 이상의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 선례에 비춰봤을 때 고사포로 대북 확성기를 조준하는 등의 위험 수위를 김여정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김정은과 김여정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대북 확성기를 듣고 나서 이제 탈북하는 그런 병사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경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예전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일가의 이제 3대 세습이 조금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딸을 데리고 나와서 직접적으로 백두혈통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본인들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러한 추가 대응 논의도 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 국민 분환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안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북 확성기를 틀기
하기 전부터 무언가 대응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라면 또 좋지 않았을까. 굳이 그 북한을 더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X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대응 방식을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이화영 유죄에 대해서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에 대해서 길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강경파들은 야, 이거 검찰 수사 조작됐다라며 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묵묵부답.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파에선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 과정을 특검하자라는 움직임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뜻과 무관치 않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폄훼했는데 그 신작소설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겁니다. 소설이 아니게 된 셈이죠.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대표 기소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어 있다.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화영의 유죄가 이 대표의 기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 중에 가장 이 대표와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북한으로 넘어간 상당수의 돈, 엄청난 달러. 그 불법이에요. 막 북한은 그렇게 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돈의 성격, 1심 재판부가 그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네네. 이 대표는 신작소설이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거 사례금, 방북비용 대납 맞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 소설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돈이 800만 불이 넘어갔는데 그게 다 외국환 거래법으로 거래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 자체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그 범죄가 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되는데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일이 그 800만 불을 다 따진 거예요. 다 따졌는데 그 스마트폰 비용 중에서는 164만 불, 그 다음에 이제 방북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230만 불 정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그 범죄로 보긴 좀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방북 비용 800만 달러가 이화영에게 있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만 이게 혐의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 얘기가 나오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인정된 뇌물죄 그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물죄는 딱 1억 7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노동당에 간 금액만 200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어디 노동당이야? 우리 쪽 저쪽? 그 북한 노동당에. 북한 노동당? 그 북조선 노동당에 간 것만 2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예. 그 200만 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25억, 26억 그 정도 된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돈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2019년도에 넘어갔잖아요.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에게 돈은커녕 어떠한 뭐 물품 먹을 거라도 보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상 우리나라의 경기도, 북한과 접경을 갖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8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이게 뭐 김정은 뭐 치즈 사 먹고 와인 사 먹는 데만 쓰였겠습니까? 목함지뢰 만드는데 쓰이지 않았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번에 풍선 광화문에도 날라오고 용산에도 날라오는데 그 풍선 만드는 비용에 800만 불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빨리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무조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건은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만 관건이고 기소는 이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탄핵돼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지난번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법원에 갔지만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무효화된 바 있는데 다시 이 건으로 대북송금 건으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는요 기록을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느낌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죠. 건건히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창우 부장판사는 내가 이 정도 기록 봐가지고는 이 시간 가지고는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사건은 유죄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다? 20개월 동안 다른 재판부에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개월 동안 봐가지고 유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명확한 그 근거가 어디 있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영장 청구를 다시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에 지금 이원석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 중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이게 이화영에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서는 이거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혁진 변호사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에 230만 달러가 인정된 거예요. 거의 다 인정된 겁니다. 이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님.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검찰 기소 내용 중 일부를 신작 소설로 부인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 이화영 유죄뿐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연결성도 방북 사례금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해서 이 부분이 굉장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은 근데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좀 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쌍방울의 그 대북송금, 그러니까 이 계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북한과 뭔가 남북 경역 사업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쌍방울이 본인의 회사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의심하게 할 만한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황이 담겼던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 대북 코인을 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 전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예. 이 대표가 사전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인지했느냐, 그리고 공모했느냐, 함께 이 일을 행한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가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서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를 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만한 증거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고 증언도 번복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난 몰랐다. 나한테 보고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인 일이다라고 검찰 수사 등에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의 유죄로 인정된 대목에서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밝힌 이 대목이 향후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데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게 대신 내게 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어떻게 본인 모르게 부지사 차원에서 벌일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북 송금의 동기와 관련해서 쌍방울이 자신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며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북 송금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요청 아니라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도를 빼고서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대북 사업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라고 물어본 대목도 재판부에서는 눈여겨봤습니다. 결국 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라는 것은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 행동의 동기다라고 재판부는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다,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등등등 이것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중요한 동기다라고 재판부는 밝혀두었습니다. 이 대목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송희 전 차관께서는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예. 대북 송금한 김성태의 동기는 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다. 네. 보고 언급에 대한 거는 이번에 없었어요.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은 보고 관계가 있었고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뭐 아주 명백하게 들어가 있죠.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소장에는 검찰에서 17차례 직접 보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부지사를 둔 데는 경기도가 유일했어요. 그만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죠.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정상회담 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수행으로. 누가 갔냐면 서울시장이 따라갔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따라갔어요. 최문순, 박원순 당시에. 이재명 지사 본인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 갔죠. 조바심이 났겠죠. 그리고는 북한 문제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더 매달리게 되면서 이화영 지사에게 특명을 내리죠.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북한 가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힘을 쓰고 이 일에 전념하라.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고했고 자랑도 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게? 가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에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비용까지도 방북 초청 비용까지도 대준다고 합니다 하는 것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당시에 진술을 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에도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끼니까 이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 우리도 기업이 끼어가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갈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도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았다.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화영 좀 부지사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뒤바뀌었죠. 근데 뒤바뀌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진술한 게 검찰이 물어봐서 진술한 게 아니고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변호사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해서 변호사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판정에서도 비공개 재판정에서 이 진술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부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너 제정신이냐 미쳤냐 소리 지르고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그다음에 또 뭐 술자리니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일련의 그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진 것이죠. 보고는 안 됐다고 본다면 그것이 좀 비정상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통해서 당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 쌍방울은 그런 이재명 지사의 등을 업고 밀어주는 상태에서 북한 사업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양 당사자가 모두 다 이익을 추구했었어요. 아까 박 최고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의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사안이다 하는 것이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니까는요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기소해야죠.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요. 임박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예. 자, 돈을 보낸 이유.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사례금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이 벌인 일이고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소 17번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화영이 보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재판에서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단에는 비단 이화영, 김성태 등만의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진,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했던 것, 2019년 저녁 식사, 이재명 당시 지사의 사인, 2019년 5월 이재명 대표가 북측에 보낸 친서에 김성태의 일관적인 진술, 이재명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라는 등등등.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과 이 대표의 사인과 공문과 김성태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1심 재판부의 유죄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됐다, 증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전혀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전현규 의원님, 이게 그냥 다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사실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얘기와 같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내가 지시한 적도 없다, 이화영이 벌인 일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는 얘기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조금 전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1심 재판부가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속아서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을 부인한다, 재판 불복, 뭐 이렇게도 사실은 논란이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이 대표의 의중이 가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쪽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이 사건을 아예 조작했다는 쪽입니까? 사실 둘 다죠. 둘 다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 것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CG를 통해서. 내가 방북을 해야 되겠으니 이 기업한테 쌍방울에게 돈을 좀 대신 대납을 해줘서 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다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몰랐다, 사실, 이 대표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합 파티가 있었다, 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검찰의 조작이 없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을 봤을 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증거에 따라서 사법부는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속적으로 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결국에는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사법 시스템의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증거로 채택되는 친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냈던 의례적인 친서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성규 우리 대변인님. 네,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결국 시도에서 이렇게 평화부지사를 둔 것은 경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접경 지역이 있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뿐인데 강원도는 거의 다 군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성공단으로 향할 수 있는 문은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서 평화부지사를 신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보고받지 못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인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1심 유죄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과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과격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쌍방울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그래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입문제. 만약에 정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쌍방울에서 내복 한 벌밖에 사입은 인연이 없는데 나 몰래 내 밑에 있는 평화부지사가 이 엄청난 일을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짜고서 벌이고 북한에 도지사 몰래 돈을 보냈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으로 부지사가 유죄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야, 이게 도지사가 정말 모를 수 있을까요? 본인의 방북 비용을 1심 재판대로라면 본인의 방북 비용을 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쌍방울과 버려서 북한으로 보낸다? 저는 이재명 지사라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보다 훨씬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시장했었잖아요. 그때 김문기 씨 모른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했던 사람인데 대장동의 핵심 처장인데 김문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성태를 알겠습니까? 저는 이화영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화영 부지사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김문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며 있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의가 문제입니까? 이화영이 문제지. 이화영 보고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동안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화영에게 준 돈만 이번에 확인된 것만 3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1억 700만 원은 뇌물. 그다음에 나머지 2억 5,900만 원인가 그 돈은 2억 넘는 돈은 이제 정치자금법. 이런 식으로 딱 됐는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이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은 성남시장 할 때 예산이 100만 원만 들어가는 것도 다 챙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의심이 지금과 같이 오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지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해놨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김성태 회장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지급하자마자 북한에다가 공문 보냈잖아요. 나 북한 가고 싶으니까 초청해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지사 보고 없이 부지사, 평화부지사가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지극히 없다. 지극히 낮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몰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면 재판부가 또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됐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른 재판부겠습니다만 가려야 할 게 많군요.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로 인해서 이 대표가 받는 주요 혐의가 많아요.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게 또 추가되는 거죠. 대장동 뭐 등등.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어. 그 사실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있어요. 예. 오늘은 위증교사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어요. 내일은 무슨 재판이냐면 대장동이고요. 금요일도 재판이 있어요. 뭡니까?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재판이 3번이 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 금요일에 있는 재판은 다 어디서 한다? 서초동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방법원.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화영 부지사 어디서 재판받았습니까?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지검에서 그 기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수원까지 가서 재판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금주에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혐의가 추가돼서 7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혐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대권과도 흔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 특혜 의혹 있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있죠. 위증교사 의혹 있죠. 대북송금 추가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입니다. 많긴 많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동원, 북한에 자금을 지급한 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일단 뭐 이 대표와의 어떤 연루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진술을 했다가 부인했다가 뭐 연어가 등장했다가 소주가 등장했다가 뭐 녹화실이 등장했다가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했어요. 반성은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재판 과정 중에 조금 구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 뭐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과정 중에 뭐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 과정 중에 이제 법정에서 설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쳤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뉘우치고 뭔가 반성하는 그런 일말의 태도가 없다라고 이제 좀 질책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1심의 판단도 존중할 부분은 존중을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항소할 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좀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항소심에 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변호인이 재판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아마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감정적인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법적인 논리를 탄탄히 세워서 법정에서 더 강하게 싸우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SNS에 욕설로 연상되는 단어를 올려서 논란인데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겁니다. 피고가 대통령 되면 이라는 운을 띄운 겁니다. 한전 위원장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를 연일 올렸습니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은 중단될까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라며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형안이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그건 대통령직 상실이다 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헌법 48조 논쟁이 정치권에서 불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추 이걸 보통 수사기관의 기소로 보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한 전 위원장은 이걸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형사 기소만 중단되는 거지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재판에서 만약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직은 상실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법률적인 내용이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혹시 오늘 법전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두고 왔는데. 이거 정법전이라고 소개했는데 결정적일 때 두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네네. 그래도 헌법 48조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죠? 84조요. 미안. 죄송합니다. 네네. 84조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죠? 네네, 보고 왔습니다. 형사소추, 대통령의 재직 중일 때는 웬만하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미 기소가 돼서 받고 있던 재판은 그럼 중단되느냐 마냐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근거가 제가 헌재 결정문들을 찾아봤더니 헌재 결정문에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공소 제기, 이게 기소한 거거든요. 공소 제기에다가 공소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소추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떤 헌법재판관이 설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 전 위원장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 그 확정된 그런 건 없는데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반대 의견, 소수 의견에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소추는 공소제기 플러스 공소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시길래 저는 거기에다가 좀 방점을 갖다 두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추는 기소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 진행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법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만 3번 동안 그다음 그 혐의가 뭐 간단한 혐의입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혐의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재판부가 그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처럼 재판 나와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6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몇 배나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갖다 하는데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관들을 예컨대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은 그 재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무죄를 선고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고 대통령 임기 끝나서 그 영향력이 없어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지금 뭐 그 무익한 그런 논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일 결정적인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중대한 그 형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피고인한테도 국민의힘 여당 후보가 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도 국민의힘 후보를 더 못 믿겠고 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국민의힘 여당은 제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막아야지.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헌법 48조라고 나왔는데 84조가 맞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북한 가기 위해서 쌍방울, 조폭 출신 쌍방울 통해서 돈 갖다 줬습니까? 네, 전용기 의원님, 한 전 위원장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법무부 장관 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해온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글을 올려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급해졌나 봅니다. 이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지금 사실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애가 타고 나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뭔 학술적인 논의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정법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소 유지가 결국에는 그 소추의 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만큼 본인의 생각들을 어필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급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좀 더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SNS에 욕설이 연상되는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앞서 박성민 최고도 이런 감정적인 대응 자제하라라는 돌직구 날린 바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모자이크를 아주 잘했네요. 두 글자를 올렸습니다. 쌍시옷과 비읍. 자, 누가 보더라도 욕설로 보입니다. 저희가 비읍은 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차관님. KBS 기자 출신에 욕설로 보여요. 박 최고도 이거 좀 자제하라라고 지적했는데 쌍시옷과 비읍.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면은 앵커가 놀라시겠죠. 놀라죠. 깜짝 놀라죠. 우리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조금 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박최고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변호인이 대응을 하는데 저 이야기 이전에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판결 나오고 바깥에 나와서 기자들이 둘러싸여서 한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정치꾼의 모습을 변호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변호사가 판결이 나자마자 저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을 사실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재판부 전체를 불신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야기를 지르고 나서 이제 가서 저걸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그거 묻고 싶네요. 이분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저렇게 감정을 격하게 뱉어내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항소심은 본인이 안 할 모양이죠? 항소심 간다 그랬잖아요. 차분하게 다퉈봐야 되잖아요. 변호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1심 판결에 뭐 2심, 3심 남아있지만 난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어필해서 다음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최종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법이 뭐죠?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상식의 최소한이거든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까지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 법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법치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법원은 이해 당사자가 다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면밀하게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증거들을 다 보고 진술들을 확인한 다음에 법관이 최종적으로 내가 들어보니 조사해보니 이게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내주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법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에 의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가 굴러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런데 법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김광민 변호사뿐만 아니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선고 나기 전에.
선고 나기 전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법의 내용이 뭐냐면 검찰 조작 특검법이더라고요. 검찰에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법원은 왜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검찰에 조작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은 법원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조작에 가담했거나 그런 의미겠죠.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죠. 저요. 그날 그 검찰 조작 특검법을 내는데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저 의원들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성윤 의원, 양부남 의원, 박균택 의원 이런 분들이 앞에 섰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검사장이면은 검찰총장 바로 밑에 직급입니다.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후보군들이에요.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맡았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검찰 조작 특검법을 내고 있어요.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몸담았던 명예롭게 자부심을 가지고 몸담았던 조직을 저렇게 욕되게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분들 그랬습니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그때도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검찰에 대한 비난이 나왔죠. 그럴 때마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정략적인 특검법 우리 반대한다. 정략적으로 정치가 우리 검찰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랬던 분들이 신분을 바꿨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야당의 입장이 됐다 그래서 모습을 180도 달리는 저 모습 보면서 저분들은 과연 법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럴까 하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을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전 그겁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법이 잘못돼 있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의원들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바꾸는 것도 법이 정해놓은 절차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강조하고 싶어요. 헌법 46조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들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리 당략, 당파적인 입장보다 국가 이익 생각해 주시고 본인들의 사소한 행동들 어떤 생각 없는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용기 의원님. 네, 국가적 거대산에 앞서서 이 변호인을 맡은 만큼 본인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들은 당연히 국민들께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께서 감정을 좀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고언은 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뭐 편파적인 판단이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것처럼 항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를 한번 짚어보면 충분히 이유는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기각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편파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반발을 한 것이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도 증거 내용들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발하는데도 이유는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고했다 이것이 지금 최고의 맹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보고의 증거보다는 유추의 가능성이 있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친전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보고를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그 증거가 사실 직접적인 증거보다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은 저는 100% 존중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검찰 조작을 관련해서 법을 발의했던 분들이 고등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사실 왜 그분들이 법을 이렇게 기피하는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꿔서 얘기해보면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하는 기법 가운데 분명히 뭐 연호 논란이라든지 소주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왜 나오는지를 더 잘 알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 수사가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검찰의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들이 이 대표 측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박차관의 주장. 오죽하면 고위급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했겠냐라는 또 민주당의 반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논란이 됐던 이화영 변호인의
유죄 선고 직후의 발언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변호사님. 변호인이 1심 재판부에 특정하긴 했습니다만 요약해보면 검찰도 조작했고 재판부도 편파적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칫 이게 뭐 우리 편에 대해서 유죄 나오면 다 싫어. 사법질서고 뭐고 너네 다 싫어. 검찰도 싫고 판사도 싫고 다 싫어. 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항소를 하겠습니다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떤 게 우리 쪽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덜 검토돼서 아쉽다라는 그간의 어떤 점잖은 변호인단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도 편파적이고 검찰도 조작했다라는 게 2심 재판부가 보기에 이성적으로 보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 편 유죄 때리면 다 싫다라고 보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까? 이거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자초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화영 부지사를 법리적으로 제일 성실하게 그다음에 재판에 공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부장판사 출신의 서민석 변호사였어요. 그 서민석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 그 판결문 쭉 보면은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건 다 유죄, 이건 다 무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고 쪼개가지고 여기까지는 유죄, 여기까지는 무죄. 만약에 서민석 부장판사가 해임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재판 맞고 그랬으면은 판결문 딱 나왔으면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리고 저런 식으로 그 변호인이 울먹인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었어야지 변호인이 잘못해가지고 피고인한테 9년 6개월 받게 해놓고 그리고 나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백날 그래봤자 그 사람이 변호인입니까? 그거는 변호인이 잘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페이스북에 아까 뭐 쌍시옷 막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쌍시옷 비읍 그다음에 이응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거 합치면 쌍방울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좀 스스로 자백하려다가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줄인 건가? 저게 그냥 쌍시옷 비읍이 아니라 이응을 붙이면 쌍방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판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드는데. 그냥 쌈밥을 쓴 게 아닐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네네. 어쨌든 저 김광민 변호사가 재판부를 갖다 비난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비난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건 판례나 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외국한 거래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 뭐 쌍방울의 김성태는 거짓말쟁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도 하고 뭐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이런 식의 변론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변론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에 논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당의 비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의 그런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거는 이제 한 트랙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법원이 그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라든가 대표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저희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상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판과 수사 결론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자, 지금 그럼 박성민 최고님, 특검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며 특검하자. 그런데 사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 전에 특검법이 발의돼서 혹시
유죄 선고 이후에는 특검법이 이제 뭐 멈춰진다거나 철회된다거나 하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강행됩니까? 저는 오히려 강공으로 더 갈 가능성이 더 강공 나올 것이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네. 결국에 이제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재판부 이전에 어쨌든 검찰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냐 마냐 이것도 굉장히 그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이 검찰의 시각이 견지되어 왔는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를 민주당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뭐 전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술 회유를 검찰 측에서 하려고 했다. 진술 조작을 하려고 했다. 결국 그것은 이 대북 송금의 수사의 목적 자체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고 하는 사실상의 사법 사냥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 자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사실은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자정작용을 통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줬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진술 조작이나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 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뭐 특검을 갑자기 철회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박성규 차관님. 예, 조금 전에 그 특검법 제기한 그 민주당의 의원들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요. 전용기 의원 아까 검찰이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얘기.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그러면 그분들 검찰에 계실 때는 그런 조작이나 그런 진술, 회유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는 분위기인가요? 그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검찰 조작 특검법을 낸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죠.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각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아유 검찰 조사해봐야죠. 당신들이 이거 억지로 진술 짜맞춰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판단했다면은 그건 그리 가능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잖아요. 법원에서 그게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은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법원은 그런 기소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봐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적어도 1심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잘못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으면은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인정을 하고 가야죠. 그것을 부인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땅의 사법 체계, 법치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몸을 존립할 기반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판결문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하나가 지금 신경을 좀 관심 좀 덜 받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 그 얘기 하셨죠. 그렇게 들어간 돈이 돈줄이 꽉 막혀 있는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도발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 못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쓰였을 가능성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있느냐.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 송금 갔죠. 노무현 정부가 뒤에 들어서 민주당 정부를 계승했었어요. 대북 송금 특검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불법 송금된 내용이 확인됐고 그런 문제의 여파 속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도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북한에 선의로 건네진 돈일지라도 그 돈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법원에서 제기한 북한으로 보내진 자금이 외교 안보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 지적할 수 있다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온통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은 반발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끌어안치기 위한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만 몰아붙인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저거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밀어붙일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갑니다. 왜 갈까요? 이재명 대표를 적극 결사 옹이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보고 있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밀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지지층을 향한 호소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깃발을 들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상황이 조금 더 걱정스럽고 아까 이제 그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형사상 안부나 외환에 의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게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헌법학자들이 그런 기상천외한 사항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게 기술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세계 정치사 어디에도 없었던, 민주국가에서는 어디에서 없었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7개 혐의, 7개 재판, 10개 혐의.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정상적인 나라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분이 대표되고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되고 대통령 나서는 거, 아유, 그거 말이 안 되죠.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게 재판까지 기소에 포함되는, 소추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리,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박성규 전 차관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흥미로운데 들어보시죠. 대장동 건이나 아니면은 뭐 백현동 건, 그리고 성남 FC, 그다음에 이 대북 송금, 이 4가지 건은 있는 거 다 알고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 했을 때 국민들 알고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이 난감할 거다. 그래서 아마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허경영 씨인데요. 허경영 씨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84세까지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간 8번 출마했었는데 이젠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논란이 됐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우연히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제가 합류하게 돼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을 1975년 6년에 나한테 준 이게 대통령이 준 벨트입니다. 한 50몇 년을 찼죠. 너무 낡았어요. 많이 낡았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봉입니다. 여기 박 대통령 이름이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대통령 봉황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지금 들으신 발언들이 모두 다 허위다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84세까지 출마 불가. 2022년 대선 당시 난 대기업 창업주의 양자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였다라는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징역 2년, 집유후 3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한번 사실 허위사실로 들어갔다 나온 분인데 계속 허위사실이 유포됐는데 이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됐어요. 못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과거에도 이런 발언을 하셨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위반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직선거에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출마 금지, 그러니까 출마를 2034년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상당히 좀 중히 본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의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번 출마했습니다. 한 번도 당선된 적 없습니다. 야, 이게 언제부터 91년 지방선거, 97년 대선, 2004년 국회의원 선거, 7년 대선,
2018년에 피선거권이 또 회복이 되고 20년 총선, 21년 보궐선거, 22년 대선, 24년 총선 선거 때마다 나왔는데 한 번도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은 뭐 저 나올 수도 있지 못나게 막아라고 한 분도 있겠지만 선거에 나올 때에 엄청난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고요. 그거를 과연 제대로 잘 썼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 떠나서 저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선거 때에 여러 번 하고서도 계속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좀 웃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의 양자에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아주 참신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 사실은 피선거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출마해가지고 그렇게 후원금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부를 갖다가 했다. 그런데 이미 허경영 씨는 목적은 다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어디 그 서울 근교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것도 지었다고 그러고 재산이 뭐 수백억이라고 그 요번에 그 출마했을 때도 그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앞으로는 좀 조용히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허경영 씨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용기 의원. 네, 2020년도 총선에서 그러니까 77명의 여성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여성 공천을 어떻게든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제를 그래요.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허경영 씨가 들어있는 당에서 8억 원을 2021년도에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피해 오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법의 맹점을 노리는 상황까지 넘어간다면 이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의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의 누구누구 판사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판사의 얼굴까지 공개한 임현택 회장의 이 글이 논란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판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 지금 판사에게 여자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인데 박성민 씨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분의 발언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지금 의협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뭐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술 더 뜨신 것 같아요. 저렇게 판사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판사라고 부르지 않고 이 여자라고 이제 직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죠. 예.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말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판사 얼굴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실상의 정말 모욕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런 행위를 하는 데에는 결국에 기저에는 어쨌든 본인들만 성역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집단 휴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투쟁하겠다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할 뿐 의사로서의 정말 직업적인 소명, 기본적인 의식 이런 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서 저는 저런 발언들, 저런 행동들 나중에 다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현택 의협 회장이 오는 18일에 동네 개원이까지 참여하는 의료계 전면 휴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에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 학생들은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자, 의협은 18일 전국 개원위까지 참여한 집단 휴진 파급력이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 행동 거론하는 것을 유감이다라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부는요, 개원위가 진료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휴진과 파업에 참여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진료 명령을 내렸고요.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수영규 차관님, 네. 1분여 남았는데요. 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 이면택 회장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 여자 제정신입니까 그랬죠? 이면택 회장 이 친구 제정신인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 등장해서부터 단 한 차례도 제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는 모든 선택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네. 본인들이 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파업을 선택하고 또 이른바 뭐 전면 휴진을 결의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면 뭐 선택할 수 있다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져야죠. 그 책임은 안 지고 주장만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지르는 건 그건 뭐 그 사람들은 법 앞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인가요? 의료농단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부가 의사를 늘리려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의료농단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의료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인데 그게 의료농단이면 본인들이 지금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과 환자를 저렇게 우롱하는 것은 이건 의료농단이 아니고 뭘까요? 저 분명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3번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때, 14년도 원격 진료 때, 그리고 알겠습니다. 2020년. 다들 본인들의 이익에 침해된다고 했던 일들이에요. 이제 끝내야죠. 박 차관님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